조선시대 초기의 명화가들 안견, 강희안, 이상좌에 대하여. 우리나라 회화 유산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삼국 시기에는 불교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불벽화들이 있으며, 불벽화 외의 일반 회화는 삼국 시기에도 있는 듯하나 주로 고려 시기 이래로 성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종교적 내용을 제재로 한 주로 불교적 회화들과 종교적 내용을 떠난 일반 회화의 두 종류는 조선조 봉건 사회를 내려오면서까지 계속 연장되었다. 이 시기까지의 회화들은 그 제재 내용에서 지배계급의 생활을 반영한 것, 종교적 주제, 초상, 인물, 산수, 화조, 동물, 기타 장식적 회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로 나누게 되며 진체화, 담체화, 수묵화 등 여러 가지 화법들도 있었다. 취급한 재료적 측면에서 볼 때 고대에는 벽면에 먹선으로 형태를 묘사하고 광물성 채색을 칠하여 그렸으며 차츰 먹과 채색과 종이의 생산이 발전됨에 따라 견본의 진채색으로 그리기도 하고 지본 혹은 견본의 진채, 담채, 수묵 등 다양한 필법으로 그리기도 하였다. 특히 고려와 조선 시기 우수한 종이의 생산은 담채화와 수묵화 발전의 계기를 열어놓은 하나의 조건으로 되었다. 그러나 오늘 남아있는 회화 요적은 극히 희귀한 바 고려 시기의 회화조차 남은 것이 극히 적다. 회화 요적이 비교적 많이 남은 것은 15세기 이후인 바 15세기 이후의 작품들도 매개 작가별로 볼 때는 불과 몇 점밖에 안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술사 연구 분야에서 적지 않은 애로가 되는 때가 많다. 지난 시기 우리 미술의 사실주의적 발전을 연구하는 데서 18세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과 같은 사정이 있다. 그러나 18세기에 찬란하게 개화된 사실주의 회화들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선행한 시기에 훌륭한 유산들이 축적된 경험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데서 이룩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조선시대 초기의 우리나라 미술사를 빛나게 한 안견, 강희안, 이상좌 같은 명가들의 회화적 업적들을 평가하며 그들의 작품이 가지는 미술사적 위치를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나는 불충분한 자료에나마 근거하여 자기의 변변치 않은 소견을 피력하여 보려는 바다. 안견에 대하여. 안견은 자를 가도 또는 득수라고 하며 호를 현동자 혹은 주경이라고 하였다. 그의 생물년에 대하여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나 15세기 중엽 세종연간에 가장 빛나는 활동을 했으며 대략 1460년대까지는 생존한 듯하다. 그는 지곡 사람이며 도화서 화원으로 있었고 호군이라는 관직을 받았다. 안견은 성격이 총민하고 자세하며 연구심이 깊었다. 옛날 명화들을 많이 보고 그 요령들을 체득하였으며 여러 화가들의 장점을 모아 자기의 경지를 개척하였다. 산수는 특히 그의 장기였다. 이와 같은 기록이 용제총화에서 인용한 근역서화징에 기록되어 있는 바, 이것은 비록 단편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안견의 예술가적 품성으로부터 그의 창작 태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암시하여 준다. 특히 그가 여러 작가들의 장점을 모아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는 말은 함축성이 풍부한 표현이기도 하다. 그것은 안견의 학습 과정에서 옛 명가들의 작품들을
모사 연구하면서 옛사람들의 각이한 경험들을 섭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와 같은 연구가 안견 자신의 자연에 대한 관찰로 하여금 더욱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영양제로도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회화 창작에서 옛 형식이나 옛사람들이 해놓은 교조에 떨어지지 않게 되며 생동한 현실과 밀접히 연결되게 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때문에 조남명은 안견의 작품을 평하여 자연의 진실을 그려냈다고 하였던 것이다. 자연의 진실을 그려낸다는 것은 사물의 피상이 아니라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을 뽑아내 묘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가들의 수련 과정에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요. 또 본질을 파악하기까진 그야말로 불면, 불휴로 대상 사물을 파고드는 노력과 투쟁이 요구된다. 눈에 보이는 외형 그것대로의 피상적인 모사만으로는 결코 본질을 건드릴 수는 없다. 본질을 잡기 위하여는 묘사 대상의 전체가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소유되어 언제나 머릿속으로 붓으로 옮길 수 있도록 친해져야 하며 그 본질을 잡기 위하여 옛사람들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택하였는가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 외형은 가변적인 것이라면 본질은 불변적인 것이다. 같은 사과라도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사과라는 본질은 형태, 빛깔, 맛을 통해 뚜렷한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것이다. 소나무의 모양은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소나무의 독특한 기상, 늠름한 태도는 다른 나무에서는 볼 수 없는 소나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소나무가 가진 본질적인 구체적인 특징.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는 데는 반드시 형태를 통하여 가되 형태상의 가장 특징적인 요점들을 포착하면서 그것이 가진 내면적인 세계, 본질적인 것의 파악으로 넘어가게 된다. 안견이 회화 수련 과정에서 고급 명화들을 많이 보고 거기서 자기가 취할 바를 취한다는 것도 바로 그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안견은 도화서의 화원으로 있으면서 세종의 셋째 아들인 이용과 친하였다는 것은 안견의 창작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그것은 이용이 수많은 명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말 공민왕은 이름난 화가였으며 그에게는 중국 송원대의 명서화들이 많이 수장되어 있었다. 이용은 고려의 공민왕 못지않게 시문서화의 조예 깊은 예술가였으며 그가 수장한 고급 명서화들은 물론 고려 때로부터 전해져 오는 것도 많겠지만 당시 자기 손으로 모은 것들도 수많은 점수를 차지하였다. 용천담적기에 의하면 이용은 고화를 좋아하여 그림도 잘 그려 어디든 좋은 서화가 있다면 비싼 값으로 사들였고 이렇게 여러 해 수집하여 그의 소장품은 수백 폭에 달하였다. 비록 조각 그림이라도 아껴 거둬들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 안견은 이와 같이 이용의 수많은 수장 명화들을 열람하여 얻은 바가 많았는 바, 그 중에는 중국 북송의 명화가인 곽희의 온건한 필법에서도 배운 바가 많은 듯하다. 안견은 산수가 가장 장기였다고 하여 그의 청산백운도는 절세의 보배로 높이 평가되었으며 안견 자신도 한평생의 정력을 다 들여 그린 그림이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안견의 회화는 산수뿐 아니었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그린 팔준도 1446년작은 지편전 대제학 정인지를 비롯한 대소문신들이 서로 다투어 제시로서 차안을 썼고 또 안평대군 이용의 부탁으로 그린 이사마 산수도는 이용이 두자미의 시를 써서 강희안의 아버지 강진양
석덕에게 보낸 것으로 여기에는 이용의 글씨와 함께 박팽년의 발이 있었으며 이 밖에 세종이 그 아들 문종과 신하들을 데리고 양화도에서 선유를 한 사실을 그린 임강완월도에는 글씨를 잘 쓰는 이용이 그때의 사실을 기록하고 신숙주 외의 여러 학자들이 제 발을 썼다고 전한다. 안견은 이와 같이 당시 그 탁월한 재능으로 하여 왕과 왕자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며 많은 학자들과 서로 시화로 교유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가깝게 지낸 것은 안평대군 이용이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이용은 시문서화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잡기, 바둑, 장기 등등도 잘하였고 호탕하여 명사들은 물론 신분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 어울려 같이 즐기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이용이 1447년 4월 20일 밤 꿈속에 당시 유명한 문인이며 그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과 함께 도원경을 구경한 인상을 안견에게 부탁하여 그리게 한 것이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이다. 지금 안견의 진적으로는 몽유도원도 외에 적벽도, 기타 고적 도보에 실린 몇 쪽 편화가 있으나 그 중에서 몽유도원도는 거대한 회화사적 의미를 가지는 걸작이다. 몽유도원도 진부는 지금 일본인 소노다란 자의 수장품으로 되어 있다. 몽유도원도는 조선 고족도보 제14권 첫머리에 수록되어 있다. 높이 38.7cm, 너비 1.6m 되는 횡축으로 화폭으로서는 그다지 큰 폭이 못 되나 여기에 담긴 산수의 내용으로 보면 조선 회화 사상에서 드물게 보는 대작에 속한다. 안견은 이 작품을 통해 누구나 그리워하던 이상향인 도원경을 바로 현실인 양 묘사하였다. 화면은 우편으로부터 인적조차 이르기 힘든 깊은 산골, 층암 절벽을 병풍같이 두른 그 안에 강을한 별천지가 전개된다. 수많은 복숭아 나무에 연분홍 꽃이 만발하고 산속 깊이 정갈한 수간, 초당이 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하여 화면은 왼편으로 점차 풀어지면서 하늘 높이 솟은 봉우리들이 있고 그 사이로 쏟아지는 폭포와 굽이쳐 흐르는 산골물은 이 골목 저 골목으로 감돌아 흐르며 산기슭과 들녘을 따라 좁은 길이 우회하면서 점차 낮은 산지대로 흩어진다. 눈앞의 산들은 창울하며 멀리 솟은 산들은 표묘하다. 이 화폭은 끝에 이용을 비롯하여 당시 이름 높은 문인학자들인 고득종, 강석덕, 강희안의 아버지, 정인지, 박연, 김종서, 최항, 신숙주, 이계, 하연, 송처관, 김담, 박팽년, 윤자운, 이예, 이현로, 서거정, 성삼문, 김수원, 천봉, 최척 등 22명이 그들 자필로 제 발을 쓴 것이 있다. 이들은 모두 당대에 굴지하는 학자들로 정인지는 고려사의 저자며 박연은 조선학의 대성자임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며 성삼문, 박팽년, 이계 같은 충조를 지키며 의 아닌 것을 반대하고 투쟁한 사육신들, 또 이들 중 대다수 인물이 서화에 대한 조예가 매우 깊은 사람들이었다. 중국의 명필인 왕희지와 어깨를 겨누는 이용은 능란한 글씨로 이 화폭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정면년 4월 20일 밤 나는 꿈결에
인수는 박백년의 아호다. 인수와 함께 어느 산 밑에 이르렀는데 높은 봉 깊은 고래 도화 수십 주가 있고 좁은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갈 바를 모르고 주저하던 차 산관을 쓰고 야복을 입은 사람 하나가 너부시 절하며 말하기를 이 길을 따라 북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도원입니다. 하기에 인수와 함께 말을 몰아 찾아더니 기이한 언덕들과 울창한 숲속으로 계곡이 굽이치고 산길이 감돌아 이리저리 꺾여서 방향을 잃기 쉽다. 골 안을 찾아더니 그 속은 광활하여 너비 2, 3리나 되는데 산은 네 벽처럼 둘러서고 운무가 자욱이 서리었고 처처해 복숭아꽃 만발한데 대숲 사이로 몇 간 초가집에 창문은 반만 열리고 묵은 뜰에 마소도 개견도 없으며 앞 내에는 쪽배만이 물결을 따라 나부끼니 소조한 정경이 신선 사는 마을 같더라. 안견이 활약하던 15세기 초, 중 연간으로 말하면 명나라 초년에 해당하므로 벌써 당시 중국 화풍은 운건한 북송의 수묵산수의 시기는 지났으며 원나라의 고담하고 소조한 문이나 산수의 여운을 받아 명대에 와서도 북송 수묵산수 같은 굳센 화풍으로 되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후반기 극채색 세화들과 함께 수묵화로서도 사군자 산수화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화풍은 의연, 섬세한 편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15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조 봉건 국가의 정치-경제적 기반과 또한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변모에 따라 모든 문화 영역에서도 고려 시기와는 다른 각도로 변모되었던 것이다. 섬세 치밀한 것에서 선이 굵고 소박하며 웅대한 화면 세계로 화풍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던 것이다. 바로 그것은 고려의 청자가 조선시대의 계룡산 또는 백자 청화사기들로 변한 것과 같고 공민왕의 화풍에서 안견의 화풍으로 옮겨지는 것과도 같다. 안견은 비록 이용의 수장 서화들 중에서 곽희의 화법을 많이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객관적인 동기만으로 곧 안견의 화풍을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안견은 역시 곽희의 화폭에서 자기와 공명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을 계기로 하여 자기의 길을 더 확고히 걸어갔던 것이다. 안견의 화폭에서 받는 감정은 굵고 억센 중에서도 아주 정세한 대문이 있고 웅운하면서도 정서적이며 운율적인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필법상 특징은 안견뿐 아니라 조선 화가들이 가진 일반적인 특징인 바 어떤 사람들은 안견의 화풍에 대해 근일 회화 사상에서 조선화라는 별명으로 지적되는 화체는 대개 이 체를 두고 말하는 모양이다. 즉 그만큼 이 화체는 조선화한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일본인 나이토 고나는 이 당시 일본 화가로서는 슈분이 다소 북송풍의 그림을 그렸을 뿐 그 후에까지도 화가들이 배우는 것은 모두 남송 화원 이하의 화풍이었는데 이와 시기를 같이 한 때에 조선에 이와 같은 화가가 있었다는 것은 뜻밖의 일이며 그의 회화적 역량에서 본다면 슈분에 비하여서는 월등히 뛰어나며 셰슈 같으면 혹 대항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셰슈도 명나라의
절파에 화풍을 받고 있으므로 그 품격에 있어서는 안견이 한 걸음 앞섰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하였는바 이것은 당시 일제 통치 시기에 쓸데없는 우월감으로 가득 찬 일본인으로서도 안견의 화풍에 대해서는 감히 따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한 것이다. 안견의 회화사적 위치는 국내외 평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높은 찬사를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